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실 2부, 3부는 저번에 차강 이코노미스트랑 이거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인플레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 이런 얘기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날 빠졌던 게 결국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 해서 신중호 팀장이 좀 아이디어 하나 낸 거 있는데 그 얘기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게 뭐 제가 2016년에 저희 같이 하우스에서 빅숏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마지막 장면. 그때 영화 빅숏 보면서 그때도 다들 나오면서 그렇지 이제 시장 끝났지 이런 반응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2년간의 시장이 좋았는데, 묘하게 이게 그나마 성장이 있는 산업이 이쪽 비즈니스라고 저는 계속 트래킹을 해왔고 실제 주가도 좋았는데, 이게 또 대지열병 때문에 좀 더 모멘텀화 돼 있다. 그래서 국내에는 관련된 종목은 별로 없는데요. 워터라든지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보시면 최근에 무역 갈등 이슈 때문에 나스닥이나 미국도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이 워터 비즈니스와 관련된 거는 거의 빠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책이 나온다, 만약에 인프라가 나온다 하면 이쪽에 돈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고, 그게 하필이면 또 대지열병으로 인해서 좀 더 그럴싸하게 고민의 어떤 영역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 부분에 보시면 46페이지 그림 104를 보면 중국의 ASP가 아프리칸 스와인 피버인가? 어쨌든 그 중국 대지열병의 감염 경로가 오염수거든요. 물이 오염이 돼 있으면 사실 모든 병에, 저는 잘 그쪽 의학 쪽은 잘 모르지만 대부분의 병들이 수인성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염된 물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먹거리에 관련되면, 그러니까 논리를 확장시키면 이거 그러면 단순히 테마로는 뭐 사료도 있고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인프라 단에서 보면은 수질 관리까지 가겠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47페이지 그림 105를 보면, 어쨌든 사람이 조금 이머징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머징이잖아요.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중국, 전 세계에서 그 GDP가 2등인 나라가 중국인데 이머징 국가인 거는 되게 특이한 거잖아요. 1인당 소득이 낮은 거지. 낮은 거.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이 올라가는 사이클에 있는데, 그러면 보통 먹거리 중에 육류 소비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중국의 대지 열병이 났을 때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한번 고민해 본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대지의 소비량이 50%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삐끗하면 다른 데서 수입을 할 거고, 그러면 다른 육류 고기까지 문제를 줘서 이머징이나 아니면 에그플레이션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었던 건데, 중국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좀 잘 살게 되면 육류 소비가 상당히 많아지는 사이클로 접어듭니다. 특히 106을 보시면 뭐 대체 수단인 수산물 소비를 많이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수산물 소비는 고기를 한번 먹을 때 뭐 100을 먹는다 그러면 한 40에서 50밖에 안 먹더라고요. 이 비율은 거의 한 20년 동안 계속 옆으로 가는 거 보면, 그러니까 수산물이 주종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일주일에 밥을 먹을 때 생선은 고기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47페이지 그림 106, 옛날에는 막 그랬거든요. 중국인들이 참치 회사들. 네,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이젠 잘 살게 되면 뭐 근데 결국은 그냥 고기를 먹었던 거야. 고기를 먹었는데 그게 종류가 돼지고기하고 소고기 이런 식으로 바뀌어 왔었던 거고, 재밌는 게 48페이지 보시면 2000년대 이후에 중국의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돼지고기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었어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돼지고기 소비량은 중국 자체도 11년 이후에는 플랫해졌어요. 이제 먹을 만큼 먹어서. 근데 다른 어떤 이 성장 국가들이 뭐냐면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약간의 무슬림 이런 애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돼지고기는 좀 풀로 차 있는데, 나머지 육류, 특히 이제 비프 쪽, 그러니까 육류, 돈육이 아니라 우육, 그렇지. 우육이랑 가금류 쪽의 소비가 많아진다라는 게 최근의 경향이고, 이게 사료를 소비하는 그 절대적인 양이 돈육 대비 우육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뭐 사료를 만들기 위한 곡물 재배도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 곡물 재배가 많아지게 되면 이 곡물을 재배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농작과 관련된, 농업과 관련된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뭐 비료 산업까지도 연결이 되겠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먹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육류 소비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머징 국가들의 도시화율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는 거랑 연결이 돼요. 그만큼 도시화율이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경작 가능 토지는 줄어들고요. 그러면 경작 가능 토지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연스럽게 51페이지에 보시면 단위 이 토지당 늘어나는 곡물 생산은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료 사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비료 사용이 많아지면 또 어쩔 수 없이 환경 오염 문제가 돼도 되고, 그러니까 잘 정비되지 않은 관계수로나 물을 써서 돼지 열병과 같은 이제 먹거리의 병도 발생하지만 이 또 소출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료를 많이 쓰다 보면 또 그게 또 환경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건 어쩌면 그냥 추세적으로 성장 산업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불어서 이제 뭐 인프라와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그나마 시크릿클 하는데 2016년에도 우리가 시크릿클 그나마 찾아보자라고 했을 때 요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S&P 대비 얼등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2019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타이밍에 돼지 열병이라는 이슈가 나온 김에 인프라에 대한 아이디어도 줄 거면 이 어떤 그 물산업과 관련된 인프라와 그거와 관련된 기업을 좀 사보자라는 게 저희들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55페이지에 보시면 이 워터 인덱스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재미있는 게 뭐 아메리카 워터, 뭐 중국의 수자원 관리하는 회사들, 산업재 유틸리티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50페이지에 50개의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 다 미국 기업이 한 40% 되고, 나머지 스위스, 뭐 독일의 뭐 화장실과 관련된 게베르트라든지 수자원 관리라든지 이런 게 다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한 얘기지만 중국의 그 화장실 예산 늘어나는 거하고도 좀 이게 또 수혜를 얻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 워터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거기다가 인덱스를 보시면 S&P 대비해서도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인베스코 거네. 우리 그때 인베스코 분 만났었잖아. 맞습니다. 예. 네, ETF 관련해서. 그래서 56페이지에 보시면은 워터 비즈니스가 이게 또 재밌는 게 경기가 돌아설 때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물을 많이 쓴다라는 거는 그만큼 디맨드에 대해서, 인프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뭐 상대 수익률로도 S&P를 계속 이겨왔었고 절대 수익으로도 상당히 좋은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수급이 계속 자금들이 주식형에서는 빠져나갔고 미국조차도 좀 많이 빠져나가는데 얘네들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걸 오늘 듣다가 든 생각인데 지금 다 대체 투자로 가고 네. 소위 시크릿칼 주식이 할 게 없다고 하는데 네. 어쩌면 인프라 같은 투자가 물 같은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쪽은 시크릿칼 쪽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도요. 지금 4월 말에 왜 그 낸시 펠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에 대해서 합의는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환경 오염이 사실 물이에요. 물값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몰랐는데 걔네들 이제 뭐라 해야 되니?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빌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우리가 CPI에 보면은 그 유가나 이런 게 한 10에서 14% 좀 안 되는 수준인데 물은 지역마다 다른데 거의 15%를 넘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먹는 식수도 있지만 화장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관이 하소 이제 안 좋으니까 낙후돼 있으니까 그거를 수리하는 것까지 해서 엄청난 비용이 전가가 되는 게 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캘리포니아 쪽은 또 가뭄이 굉장히 심해지는 사이클이니까 그러면 인프라와 관련된 아이디어는 또 여기에는 또 좀 여러 가지가 뭐 환경 오염, 뭐 중국의 화장실 비즈니스, 미국의 뭐랄까요 이 인프라까지 연결이 되면 약간 성장을 계속 갖고 가는 인프라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사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니켈 관련 포럼을 갔다가 가서 제가 니켈 세미나를 하고 왔는데 제 다음에 한 이제 세미나를 어디에서 했던 거야? 예? 어디에서 했던 거야? 그 스틸데일이라는 곳에서 주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제 다음에 이제 강연을 갔다 한 사람이 중국인이었거든요. 그쪽에 이제 강연을 하는데 그 중국에 지금 추진하는 게 시진핑 지도부에서 추진하는 게 이 수도 배관 같은 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원래 플라스틱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갖다가 다 이 스테인레스로 다 바꿔버린다라는
그 정책으로 배관을 나와가더라고요. 플라스틱을 쓰기도 해요. 저도 처음 처음 들어봤는데. 들었는데 잘못 네, 들었는 저도 아니 근데 거기서 그래서 다들 좀 놀랬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결국 수도관 갖다 플라스틱을 쓰는데 이걸 스테인리스로 다 바꾼다. 그래서 그쪽의 수요가 한 30%가 나온다 해가지고 그쪽과 관련해서 또 워터 막 이런 식으로 또 연결될 수가 있는 거고. 하긴 뭐 요번에 인도네시아 수도 옮기는잖아요. 수도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카르타가 너무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회복 불능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도시화나 그 나라에서 기본적인 그 인프라가 사실 도로도 있지만 그 수자원 우리나라는 너무 좁고 그래서 물 되게 잘 돼 있는데 미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낙후돼 있고 먹는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수자원 관련된 거는 지속적으로 좀 그로스가 나오는 그나마 이 어떤 시크릿컬 인프라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대지열병도 사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좀 오염된 물을 쓰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이 예산이 충분히 이제 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워터 인덱스에는 중국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기업도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아이디어로 되게 좋은 것 같고 관심 있게 근데 봐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지막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5월 8일 날 이 가격을 고민하다 내면서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 인식은 결국 연준이나 혹시 연초부터 왔던 랠리의 본질은 지준율이나 그 연준의 스탠스 이거였다 봐도 이게 바뀔까 봐 두려운데 그건 안 바뀌는 건 확실해졌어요. 예. 네.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사실 또 하나 봤던 건 한 6월 최강 이코노미스트는 5월까지는 좀 힘들지만 6월부터는 글로벌 네. 경기가 좀 돌아왔을 걸로 봤는데 예. 최근에 아까 독일 국채 얘기를 했지만 유로존도 또 이런 것 같고 저는 6월부터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 그거 마지막으로 각자 정리 좀 하죠. 저 최진영 연구소부터 좀 뭐 중국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때 보여?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안해들 하시는데 담당 중국 경제라던가 미중 무역 문제나 개인적인 감정 뭐 꼭 하우스비가 아니라. 뭐 저는 여전히 중국 쪽에 있어서는 사실 작년 연말에 청양연구원이랑 같이 중국을 갔다가 했을 때도 그렇고 그 전망은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사실 정말 좋아 보이죠, 여전히. 그렇게 좋아 보여 중국이? 예. 야,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중국의 부채 문제 같은 것도 만만치 않은 거 근데 아니야? 사실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저희는 안 좋을 거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중국 주가가 그렇게 갈지 아무도 중국 주가 다시 다 빠지지 않았냐? 아니냐?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빠지지는 지금 않아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좀 많이 빠지는데 중국은 또 안 빠지네요. 참 우리나라 중국은 내부적인 경제가 튼튼하니까.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아, 너무 최강 이코노미스트 생각은. 저요? 뭐 기준점을 사실 중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 기준점을 유로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도 요번에 지표 발표된 거 조금 꺾이니까 불안해가지고 이제 서프라이즈 인덱스나 이런 것도 찾아보고 뭐 심리 지표도 찾아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안 꺾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전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던 것보다 그 안 좋게 나오는 비중이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표는 나아지고 있다. 예, 센티는 지표는 안 좋지만. 센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서프라이즈 계속. 인덱스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뭐 3월 안 좋고 4월 좋고 5월 지금 이런 안 좋은 영향 좀 분위기들이 예. 미중 갈등 다음에 원래는 좀 호전될 줄 알았던 지표들이 다시 좀 악화되는 걸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더 악화되는 걸로?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냐면요. 독일도 그렇고 제가 전에 따로 말씀드렸던 게 그 유로존의 1등부터 5등까지의 경제 국가들이 전부 다 재정을 확대해요. 다 부양처럼. 예, 다 부양책으로 가고 있고 브렉시트가 지금까지는 4월이 안 좋았던 게 4월이 브렉시트가 엄청 눌러버렸잖아요. 또 그런데 브렉시트는 거의 끝나버리는 분위기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5월, 6월 지표 확인하실 땐 분명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종호 팀장이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큰 축에서 글로벌 경기가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게 근데 1분기냐 2분기냐 이렇게 맞추는 게 저희들 역할이기도 하지만 사실 좀 잘 맞추기도 어렵고요. 분명한 거는 그런 큰 턴어라운드일 때는 우리나라 주식도 사실은 상단의 레벨의 그 폭은 좀 작을 수는 있지만 업종이나 뭐 어떤 그 섹터의 플레이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는 기회를 갖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뭐 원화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들 주가가 또 한 2250에서 200포인트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좀 공포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한번 그려봤어요. 진짜 시스템 리스크로 가는 국면에서의 주가 흐름하고 그냥 그 금융 위기 이후에 세 번의 그 어떤 경기 둔화 사이클 이후에 주가의 변동성을 그려봤더니 후자하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모양이 똑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빠져서 좀 올라왔다가 다시 빠지는 과정에서의 반복이었는데 아까도 이제 넌지 씨 이제 얘기했지만 그 이전 시간에 우리나라는 적립식으로 들어가서는 먹을 수 없고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이렇게 좀 험한 때였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철저히 경기 모멘텀이라는 게 미국은 우리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딱히 있는 타이밍이 없었다. 그냥 뭔가 험악해지고 정책이 나오고 연준이 기다려주는 타이밍일 때 그나마 그때가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이지 않겠냐. 그 시기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뭐 하나 욕하지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만 놓고 와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론을 갖고 접근해 보면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중에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밸류에이션을 압도하는 어떤 센티의 힘? 센티가 어디서 하면 외환시장의 센티가 상당히 압박을 해올 것 같아요. 좀 더. 그러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원달러가 위안화가 정말 6.9나 7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그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주가가 변동성이 더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밸류에이션 놓고 본다면 염동찬 연구원의 그런 뭐 굳이 가정을 안 넣더라도 아까 경기 하강 사이클이 그러니까 전환 시점에서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면 상당히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해서 우리가 애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거로는 싸다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주가가 싸서 뭐 밸류에이션이 싸다 할 수 있지만 주가가 싸서 완전 바닥이다 말하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툴로는 지금 시점에서 주식을 사야죠. 근데 그게 사고서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닐 것 같아서 저 그게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 주도 다들 험하게 힘드셨을 텐데 저도 몸이 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피로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계속 말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기댈 것은 정부의 정책의 힘인데 이거밖에 저 금융위기에 정말 자본주의가 굉장히 약화된 건지 게다가 좀 뭐 오늘은 좀 쓴소리 하자면 전 세계가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어서 간신히 경제를 살릴까 말까 하는데 우리 경제는 상당히 더 왜 이렇게 힘들까? 이게 참 정부 저 듣기 전에 정말 정책을 써야 되지 않나? 이거는 뭐 진영 논리로 갈 수가 없이 지금 상황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이 지금 전 세계가 다 같이 그냥 정말 이렇게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하고 있고 나 트럼프 이 생각 들거든요. 난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가 그 롯데 회장 만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뭐 정말 자국 이기주의의 극단 아니야. 저 자국 살리겠다. 공장 가져오겠다. 지금 정말 이 문제가 어쩌면 원화 약세 밑에 깔린 저변일까 봐 그게 좀 두려운 게 있어. 저는 한국 경제가 정말 많이 약해진 건가? 정책적인 실망이 큰 것 같아요. 어제 실업률 나왔는데 그 실업률에 대한 해석을 크게 문제될 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뭐 실업률이 이게 그리고 BOK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이제 차단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시장 내부적인 성장을 찾기는 없구나라는 게 환율에 좀 나타난 거고 그래서 아까 그래도 살만한 타이밍이라며 그거는 뭐냐면 이 정도 환율에서 뭐 아까 유럽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바닥만 잡아준다 그러면 환 이펙트에 대해서 수출 기업들은 충분히 베네핏을 그러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좀 보자라는 거죠. 내수주 플레이는 그래서 잘 못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유통의 어떤 현명도 있지만 얼마 전에 뭐 우리나라 연구도 이마트 같은 거 보고 있으면 정말 섬찟하더라고요. 국내 이런 것도 실적들 나오는 것도 깨지는 폭이 커지고 있고 갑자기 목소리가 몸이 안 좋으면 이런데더니 요즘 정말 내 자식들이 아들 둘이잖아 내가요. 예. 보고 있으면 우리 신종호 팀장도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 왔는데 어쩌면 우리 내 아들들이 살아갈 나라가 너무 성장이 없는 나라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정말 없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아침에 이거 말고 다른 거 논의해서 느꼈잖아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말 굉장히 이런 팟캐스트 하면 위험한 거 아는데 실질적으로 52시간 노동이 굉장히 업무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워너벌 그러니까 휴식이 있는 사회가 되는 거지만 저녁이 있는 삶이 됐지만 동시에 생산성 측면에서 상당히 괴로운 측면도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내해야 될 구간인데
그런 구간을 잘 구조적으로 극복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중앙보원 했는데 하여튼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네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사실 이런 거 와도 별로 제가 겁을 안 내는 스타일인데 겁이 난다가 아니라 야, 전 세계가 정말 수단과 방법을 안 쓰고 있구나. 기대하는 거. 그래서 주식시장은 밸류를 찾아갈 것 같은데, 밸류를 볼 것 같은데 그 순간이 왔을 때 과연 우리가 선택지가 될 것이냐는 좀 고민이 됩니다. 솔직히. 이거 선택지가 안 돼. 내가 이르는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은 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약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온 거니까 이럴 때는 저 같은 사람의 반대되는 의견으로 가시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갑자기 센터장님 얘기 들으니까 김범수 노래 중에 감기인가요? 지나간단가요? 그 노래 가사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 참 최강희 연구원은 내일 일본 가죠? 네, 저 일본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팟캐니까 하다 진짜 잘 갔다 재밌게 놓고 맛있는 거 많이 도쿄로 가나? 네, 도쿄로 갑니다. 도쿄 좋지.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리 오너라 이리온.